안녕하십니까? 시장과 함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신용평가 ISC 최영 시장입니다. 최근 조선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이 도래한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선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수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선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준 연구원입니다.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조선업의 과거 사이클을 되짚어보면서 현재 어느 사이클에 위치한 것인지, 슈퍼 사이클을 위한 조건에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조선업 현황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화면에 나온 그래프는 국내 조선 3사의 분기별 실적 추이입니다. 당사는 수주잔고 확충에 따른 구조적인 업황 개선과 더불어 강달러, 강제가격 피크아웃 등을 근거로 조선사의 실적 개선 전망이 유효하다는 의견을 리포트와 웹캐스트를 통해서 여러 차례 밝혀온 바 있는데요. 실제로 국내 주요 조선사는 2023년 순차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에 돌입한 이후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프의 실적 개선 추세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최근 조선 업황이 개선되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이유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최근 조선업황 개선의 원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전방산업인 해운업의 호황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해상 운임 지수가 급등하게 됩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SCFI라고 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인데 이게 원래 코로나 이전에 1000포인트 수준이었는데 코로나 이후 경기 부양책에 의한 물동량 회복과 적체 현상 등이 맞물리면서 4000, 5000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그 이후 점차 안정화되면서 과거 수준으로 회귀하다가 홍해 사태 등을 거치며 다시 급등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운임 상승으로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들의 이익 창출력이 크게 제고되면서 신조 발주를 추진할 충분한 여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배를 발주하는 선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면서 신조 투자 수요가 확대된 것이 최근 조선 업황 개선의 첫 번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두 번째 조선업황 개선의 원인은 환경 규제에 따른 친환경 선박의 발주 증가인데요. 친환경 선박이라고 하면 결국 선박 추진 연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의 벙커 CU 대신 친환경 연료인 LNG나 메탄올 등을 선박 연료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와 기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단계적인 타임라인별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IMO는 2030년까지 선박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8년 기준점을 대비해서 40%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23년부터 현재 운항 중인 선박, 즉 현존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시행되었고요. 현존선에 대한 규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존선 에너지 효율 지수, 줄여서 EEXI라고 하는데 에너지 효율을 운항 전에 엔진 출력이나 중량 등을 활용해서 사전적으로 계산한 값입니다. 두 번째는 탄소 집약도 지수, 줄여서 CII입니다. EEXI가 운항 전에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 것이라면 CII는 운항 후에 운항 기록을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에너지 효율을 계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운항 기록에 따라서 A등급부터 2등급까지 5단계의 등급을 부여받게 되는데 선박이 3년 연속 D등급을 받거나 한 번 이상 2등급을 받으면 운항이 제한됩니다. 결국 이러한 기준은 기존 선박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인 설계와 기술을 요구하는데요. 결국 해운사들은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결국 환경 규제 때문에 기존에 쓰던 배들을 교체해야 되고 이런 교체 수요가 신조 발주로 이어진다는 얘기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다음 장표에서 조선업황 개선의 세 번째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조선업황 개선의 원인은 수주잔고 확충에 따른 조선사의 협상력 제고인데요. 결국에 2021년부터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주요 조선사들의 수주 잔고가 확충이 되었고 조선사들이 급해질 것이 없다 보니까 성과를 올릴 만한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각 연도별로 선박의 인도가 가능한 건조 슬롯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해서 경쟁이 붙다 보면 신조 성과는 상승을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국내 주요 조선사의 합산 신규 수주 잔고 추이가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 수주 잔고 매출액 비율을 보면
현재 2024년 9월 말 기준 약 4.5배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지표를 계산할 때 매출액 같은 경우는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을 사용하다 보니까 지표가 조금 더 크게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도 국내 조선사들이 2027년 슬롯이 이미 많이 찼고 2028년 슬롯도 일부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3 년치 이상의 일감이 확보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조선업황 개선의 원인을 살펴보았는데요. 현재 업황과 기수주 잔고 구성, 하락한 후판 가격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 2000년대 중후반처럼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다시 도래한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조선 업황과 과거 호황기를 비교해 보고 슈퍼사이클 도래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켜보아야 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슈퍼사이클이란 얘기를 할 때 어느 정도 되어야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사실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되어야 인제 슈퍼사이클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지만, 제 생각에는 인제 개선된 업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조선사들이 매우 우수한 수준의 인제 영업 실적을 장기간 기록할 수 있다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인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산업 내 경기 변동폭이 큰 대표적인 이제 사이클 산업인데, 조선업의 과거 사이클을 살펴보면 우선 1970년대에 슈퍼 사이클이 한 번 있었고, 그 이후에는 2000년대 중후반에 또 슈퍼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거 슈퍼 사이클의 원인은 뭐였고 영업 실적은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0년대 중반 슈퍼 사이클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되는데요. 첫 번째는 중국의 급성장에 따른 교역량 증가입니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후 해상 물동량이 급증하고 해상 운임 역시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글로벌 선사들은 선대 대형화를 위한 투자를 단행하였고, 이게 대규모 발주와 신조성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LNG 프로젝트 확대에 기인한 LNG선의 대규모 발주입니다. 2004년부터 3년간 50척 이상의 카타르 프로젝트발 LNG선이 발주되었는데요. 이 물량은 국내 조선 3사가 전량 수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IMO의 이중선체 의무화 규제 강화에 따른 탱커 발주 확대입니다. 이중선체 의무화는 선박의 선체를 구성할 때 한 겹이 아니라 선체를 이중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제인데요. 이 규제가 도입되면서 2000년대 초중반부터 단일 선체 탱커가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고 탱커의 교체 발주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원인들 외에도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투기 발주가 가세한 부분도 사이클의 폭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겠지만, 결국은 주요 선정들의 발주 확대가 일시에 집중된 것이 과거 슈퍼사이클 도래의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원인을 현 시점이랑 비교해 보면 유사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에는 컨테이너선의 선대 대형화를 위한 투자 단행이 있었다면, 현재는 친환경 선대로의 투자가 있었고, 카타르 등 LNG 프로젝트발 LNG선 발주가 확대된 점도 유사합니다. 그리고 과거 탱커 이중 선체 의무화 규제에 따른 교체 발주가 있었다면, 현재는 탄소 배출 규제에 따른 노후 선박 교체 발주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유사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다면 이제 과거 슈퍼사이클의 발주 규모는 최근의 발주 추세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였을지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평균 발주 규모는 5,800만 CGT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발주 규모인 5,200만 CGT 대비 약 11% 많았습니다. 발주 규모가 과거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이지만 불황기에 조선사들의 캐파가 축소된 점을 고려한다면 최근의 발주세가 과거 사이클 대비 크게 뒤처지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밌는 점은 과거에도 컨테이너 LNG 탱커 순으로 이제 발주가 확대되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순서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발주량이 과거 슈퍼사이클보다 적기는 하지만 생각보다 차이는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가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예, 신조성가 역시 발주 추세와 연관되기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에는 컨테이너선 발주가 증가한 2003년부터 신조성가 지수가 급격히 상승하기 시작했고, 2004년에는 LNG선의 발주 확대로 성가 상승 추세가 지속되었습니다.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 벌크선 각 선종별 순차적 발주 증가가 모두 이루어진 후이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직전인 2008년 9월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는 역사적 고점인 191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이후 급락하고 2020년까지 횡보하였습니다. 2021년 들어서야 컨테이너선 발주 증가 등에 기인해서 반등하기 시작했고, 이후 LNG선이랑 탱커 발주 확대가 가세하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선종별로 보면 역시 발주가 제일 강했던 컨테이너선의 성과가 가장 빠르게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현재 클락슨 신조성과 지수는 190포인트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신조성과 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되긴 했지만 추세가 꺾였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과거 고점 돌파가 조만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조성과 지수 그래프도 과거와 정말 유사한 것 같습니다.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요 조선사의 영업 실적도 과거랑 유사한 건가요? 예, 조선사들의 영업 실적 같은 경우에는 수주 산업 특성상 수주부터 실적 인식까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이제 막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에서는 조선 업황이 2003년부터 개선되기 시작해서 신조성과는 2008년에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수주와 실적 간 시차로 인해서 주요 조선사들의 실적은 2006년부터 제고되기 시작해서 2010년에 가장 우수한 영업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국내 조선 5개사 합산 매출액이 47조 원을 넘고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6.5조 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근본 사이클에서는 2021년부터 개선된 업황이 2023년 실적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주요 조선사들의 영업 실적이 2022년 하반기 혹은 2023년부터 턴어라운드 되었고요. 각 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까지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적 히스토리를 고려해 보면 2024년 현재의 상황이 2006년과 유사한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고 결국 인건비와 재료비 같은 원가 부담과 공정 지원 이슈 등이 일정 수준 내에서 통제될 수 있다면 과거와 같이 실적 개선 추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러면 과거 슈퍼사이클과 발주 규모 신조선가 그리고 영업 실적을 비교해 봤는데요. 그래서 결국 지금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에 돌입한 것이 맞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려운 질문인데요. 결론적으로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슈퍼사이클에 돌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들에 대해서는 다음 장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을 위한 주요 조건으로 세 가지를 꼽아봤습니다. 결국에 이 조건들은 현재 주요 이슈가 되는 부분이자 향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선사들은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2, 3년간 영업 실적을 창출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개선된 업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결국 발주가 꾸준히 이루어져서 적절한 수준의 잔고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제한적인 공급 여력에 기반한 신조성과 상승 추세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선사 수익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성과이기 때문에 개선된 업황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신조성과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성과는 발주량, 금리, 환율 등 다양한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요. 공급이 비탄력적인 조선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제한적인 공급 여력을 유지하는 것이 성과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공정 진행과 원가 부담 최소화입니다. 최근 몇 년간 발주 확대로 건조 작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 공정 관리 능력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업계 내 숙련공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 부담도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뒤에서 각 조건별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 각 선종별로 발주 전망을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약 1,400만 CGT의 발주가 이루어졌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이게 약 1,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 발주 규모냐 하면은 202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연평균 발주량인 700만 CGT의 2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2023년 이후 인도량이 크게 증가했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25척 이상의 컨테이너선이 인도될 예정이기 때문에 선복 수급 전망은 부정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작년 말에 이제 금년 컨테이너선 시장을 전망했을 때 컨테이너선 발주가 기저효과 때문에 감소할 것으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장의 예상과는 달리 2024년 컨테이너선 발주가 다시 확대가 됐고요. 그 이유에는 몇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가장 큰 부분은 결국 환경 규제인데요. 재무 여력이 제고된 대형 컨테이너 선사들이 비우호적인 수급 전망 등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충족을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선대 운용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홍해 사태로 해운 시황이 다시 좋아진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친환경 선박의 연료와 관련해서도 LNG로 가느냐 메탄올로 가느냐 고민 때문에 이제 선뜻 결정을 못하는 선사들이 많았는데요. 원래 글로벌 선사인 머스크가 메탄올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국 조선소에 발주했던 메탄올 추진선 건조 주문을 연기하고 LNG 추진선을 발주한 사례도 있고 이렇게 추진 연료가 LNG 쪽으로 조금 몰리면서 발주를 망설이던 물량의 발주가 더 나오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 요인은 최근 주요 저선사의 단납기 슬롯이 부족해짐에 따라 발주부터 선박 인도까지 3-4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조급해진 선주들의 선제적인 발주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원인이고 최근 중국에서 이제 캐파 확대로 2027년, 2028년 인도 슬롯이 더 열린 것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컨테이너선은 이미 노후선 교체 수요에 의한 발주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노후 선박 교체에 대한 수요는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까지 12,000 TEU급 이상 대형 초대형 컨테이너선 이야기였고 12,000 TEU급 미만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2009년 이전 발주된 노후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친환경 선박 투자에 가장 적극적인 컨테이너선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당분간 컨테이너선 발주는 어느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컨테이너선 시장에서 중국과 경쟁 구도가 어떻게 될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컨테이너선 글로벌 수주잔고 구성을 보면 중국 조선소의 수주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금년 들어서 수주 점유율이 좀 벌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LNG나 메탄올 추진 같은 친환경 선박만을 두고 비교하더라도 이러한 수주 점유율 비중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수주 점유율 격차 확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선 중국의 건조 경쟁력이 상당 수준 제고된 부분이 있고요. 또 LNG선 등 가스선을 대규모 수주한 국내 주요 조선사의 캐파에 한계가 존재하는 점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 중국의 캐파 확대 움직임도 이러한 컨테이너선 수주 점유율 확대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요약하자면 컨테이너선은 발주가 많이 나온 상태라 발주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다만 이제 초대형 이하급 선박은 교체 발주 여력이 존재한다라는 상황인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경쟁 구도에서도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제일 잘하는 LNG선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네. LNG선 같은 경우는 중장기 발주 전망이 긍정적입니다. LNG선은 그 특성상 LNG 개발 프로젝트에서 창출되는 수요에 맞춰서 LNG선의 발주가 이루어지는데요. LNG 터미널이 완공되면 LNG선이 뭐 15년, 20년 장기용선 계약을 맺고 LNG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행 중이거나 개발 계획 중에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2028년, 2029년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피드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물론 뭐 일부 프로젝트에서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는 있는데 그런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수요가 유효한 수준이기 때문에 발주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LNG선도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원래 과거에는 거의 90% 이상 국내 조선사가 수주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점유율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국내 조선 3사와 중국의 후동중화조선까지 4개사가 대형 LNG선을 수주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서 타 중국 조선소들의 수주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70K 이상 LNG선을 수주한 조선소는 총 9개까지 증가한 상황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건조 실적이 매우 우수한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경쟁력이 앞서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중국의 LNG선 건조 레퍼런스가 확대되는 경우에는 국내 조선사의 LNG선 수주 점유율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LNG선의 발주 전망은 긍정적인데 중국 조선소들이 치고 올라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조선소들의 주력 선종 중 하나인 탱커는 어떤 상황일까요? 네, 탱커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이나 LNG선이랑은 다르게 2022년까지도 발주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탱커 운임 시장이 반등하면서 탱커 선주들의 실적이 좋아지고 러시아 전쟁으로 톤마일이 증가를 하면서 배가 더 필요해졌습니다.
또 기존에 발주해놨던 발주 잔량이 워낙 적었기 때문에 수급 전망도 우호적이었는데요. 그래서 2023년부터 발주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중형 탱커를 중심으로 비교적 강한 발주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전체 선대 대비 발주 잔량은 아직 낮은 수준이라 선박 수급 전망도 다소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 탱커 선대에서 설령 15년 이상 노후선의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국가에서는 설령에 따른 입항 금지 조치도 시행이 될 예정이라 조기 폐선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높고요. 조기 폐선이랑 환경 규제에 따른 운항 속도 조절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발주세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보면은 탱커가 이제 선박 건조 원가 중에서 후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선종입니다. 그 얘기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중국 조선소 대비해서 타 선종 대비해서도 원가 경쟁력에서 더욱 밀린다는 이야기인데요. 왜냐면 이제 국산이랑 중국산 후판 가격 차이가 다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제 중국 조선사들의 탱커 수주 잔고가 충분히 확충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국내 조선사의 수주가 일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탱커 같은 경우는 발주 전망은 나쁘지 않은데 중국 조선소들이 점유율이 높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컨테이너선, LNG선, 탱커의 발주 전망과 중국과의 경쟁 구도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당분간 적절한 수준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다만 변수가 좀 있는데 다음 장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슈퍼사이클을 위한 두 번째 조건인 제한적인 공급 여력에 기반한 신조선가 상승 추세 지속인데요. 최근 일부 중국 조선소에서는 건조 캐파 확대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뉴차임즈 조선은 드라이도크를 한 개 확장해서 2027년 가동 예정이고 이미 해당 슬롯에 수주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 외에도 황리조선소가 약 13억 불을 투자해서 연간 710만 톤 규모의 생산 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양지장조선은 2026년 말 완공을 목표로 연간 약 80만 DWT의 생산 능력을 가진 신규 조선소를 건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에 이러한 캐파 확대로 중국 조선소의 2027년 인도 가능 슬롯이 확대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2024년 9월 홍리조선소는 글로벌 최대 선사인 MSC로부터 2027년을 납기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2만 1,000 TEU급 10척을 수주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일부 캐파 확대가 있었습니다. 금년 7월에 HD 현대사무의 제2돌핀 의장암벽이 준공되면서 연간 LNG선 건조 능력이 4척가량 증가했고요. HD 현대중공업은 필리핀 수빅야드 인들을 통해서 해외 MRO 사업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나오션도 최근에 싱가포르 다이나믹 홀딩스 지분을 인수하였고 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설계, 디자인, 조달을 담당하고 중국이나 동남아 등 해외에서 선박을 건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건 역시 실질적으로는 캐파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박 건조 능력 확대를 위해서는 조선소의 야드 증설뿐만 아니라 선박 엔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선박 기자재의 생산 능력도 같이 확대가 되어야 되고 추가적인 인력 확보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요. 중국의 캐파 확대 움직임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속될지 실제 얼마만큼의 공급 물량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최근 조선업 전반적인 캐파 확대 움직임이 아직 조선 업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캐파 확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신조선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건조 능력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슈퍼사이클을 위한 세 번째 조건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세 번째 조건은 원활한 공정 진행과 원가 부담의 최소화입니다. 조선사의 공정 관리는 매우 복잡하고 정교함을 필요로 하는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한 척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약 400개에서 700개 정도의 조선 기자재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각 생산 설비에서 진행되는 수많은 프로젝트의 일정 관리부터 기자재 업체, 외주 업체 등 협력사 관리, 적절한 인력 배치, 중대재해 사고 예방 등 다양한 부분이 충족이 되어야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발주 확대로 인해서 건조 작업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이슈에 따른 병목 현상 등으로 인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정이 지연되게 되면 공정을 만회하기 위한 외주 협력업체 단가 인상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공정이 지연돼서
선주와 협의를 통해서 인도 일정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위한 일부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프로젝트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체 상금 부담뿐만 아니라 시장 내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이후 일부 주요 조선사에서 공정 지연이 발생하면서 외주비 초과 지급 등에 따른 비경상적인 손실을 인식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현재는 주요 조선사의 공정이 다소 안정화된 것으로 파악이 되긴 하지만 향후 공정 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조선사 실적 개선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원활한 공정 진행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 확보인데요. 국가 기관 산업인 조선업의 특성상 정부에서도 인력난 문제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고 적정 수준의 인력 충원을 위해 외국 인력 도입, 어, 해외 조선 인력센터 출범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3년에는 약 16,000명의 외국 인력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의사소통이나 작업 숙련도 등에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 부분은 있습니다. 결국 최근 충원되고 있는 신규 인력의 작업 숙련화 속도와 더불어서 용접 자동화 등을 통한 공정의 효율성 개선, 노사 문제 및 협력사와의 갈등 최소화, 중대재해 예방 등을 통해서 공정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선업이 노동 집약적 산업이니만큼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후판 가격이나 인건비 같은 원가 쪽은 현재 크게 부담이 없는 상황인가요? 네. 일단 원가 측면에서는 최근 인력 수요 확대로 인해서 인건비, 외주비 상승폭이 과거 대비 가파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래도 금년 들어서는 상승폭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주요 조선사가 실적 개선세에 들어선 만큼 추가적인 상승 압력도 지속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건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는데 나중에 업황이 하락 전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료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후판 가격이 중요한데요. 스판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격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조선사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 건설 경기 부진으로 철강 수요가 위축되면서 철강석이랑 철강 제품 가격이 하향 안정화된 상태이고 선박용 후판 가격도 안정화된 상태입니다. 향후 후판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경우에는 조선사들의 수익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인건비와 후판 가격도 앞으로 모니터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 업황과 슈퍼 사이클을 위한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실 부분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선박의 일반적인 수명이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요. 과거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 2003년이라고 보면 지금 20년 정도 지난 상태입니다. IMO 환경 규제랑 코로나19 이후 해운 호황이 겹치면서 이번 업사이클이 선박의 수명 주기 대비 빠르게 찾아온 것으로 이제 판단이 되는데요. 결국 앞서 언급한 몇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면은 개선된 업황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이클에는 선종별, 발주처별 발주 시기가 다소 분산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사이클의 진폭은 과거 대비 다소 작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 흐름은 더욱 오래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우호적인 업황 전망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경쟁은 부담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거 슈퍼사이클에서는 한국 조선사의 시장 점유율이 1 등이었는데 현재는 중국의 1 위를 내준 것뿐만 아니라 점유율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도크가 꽉 찬 현재 상황에서는 수주 점유율이 곧 캐파와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지만 LNG선이나 친환경 선박 등 높은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선종에서도 중국의 점유율이 올라오고 있는 점은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지금과 같은 호황기에는 점유율이 낮아도 도크를 채우는 데 문제가 없어서 괜찮지만 나중에 발주 물량이 감소하는 다운 사이클이 도래할 경우에는 점유율이 매우 중요해질 텐데요. 국내 조선사가 아무래도 원가 경쟁력에서 중국 대비 열리에 있기 때문에 결국 기술력에서 우위를 유지해야 수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선박의 패러다임이 계속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모니아나 수소 추진선, 운반선과 같은 차세대 선박 건조에서 확실히 우위에 설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가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김현준 수석과 조선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다음번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